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원래 오늘 리얼 월드 에셋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왜냐면 지금 아주 막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아주 큰 이야기가 될 거지만 당장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 이 단계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나 지금 다들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거 맞는데 항상 좀 이런 어떤 반대의 입장,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뭔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다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디테일엔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하도 당했어야죠. 맨날 뭐 좋다고 했는데 막 하도 당하니까 이게 아니었네? 보통 이러잖아요. 원래 그 이야기 옛날부터 했었는데 안 본 거죠. 무시한 거죠.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인지라 소수의 의견 아니면 좀 남들이 다루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아마 바라실 것 같은데 그거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보면 너무나 위험한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영상을 꼼꼼하게 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압니다. 지난 영상들 보면 일단 뭐 대충 빨리빨리 본 다음에 그게 아니었네 이러고 또 후다닥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해를 좀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막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참 당혹스럽기가 그지없는데 좀 빨리빨리 이런 거 압니다. 빨리 정보를 얼른 탁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액션을 막 타다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물론 저도 알고 있으나 되게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 바쁘다 내가 그러면 그냥 본 영상 오늘 스킵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아예 영상을 이거를 지금 아예 끄시고 패스하시는 게 더 낫다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호간 합의된 단어와 그 의사소통 그 과정, 의사소통의 그 메커니즘이 동기화돼야 돼요. 그것이 필수고요. 요즘에 이제 장도 뭐 회복이 돼도 간에 기별이 갑니까? 2021년 고점에 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하락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과연 회복이 돼도 전 재산이 이게 회복이 될까? 이런 의심 속에 있는 건 여전하거든요. 아무리 호재를 또 갖다 붙여봤자 체감되는 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아무리 좋게 얘기해봤자 내 알트코인에 이게 효과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 같이 떨어지고 비트가 오르면 비트가 주목받으니까 알트는 또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속상하니까 그걸 좀 표출을 하시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한테 뭐 선동꾼이라고 뭐 저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오늘 또 달리던데 참 억울해요. 왜냐면 똑같은 저를 놔두고 상승충이라고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 하락충이라고 또 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켓 상황이 오르고 내리고 막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아무튼 하나만 열심히 밀고 나가는 게 또 맞지 않나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이 들긴 됩니다. 지난 장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플랜 B를 의심하자. 그리고 2013년과 그 테이퍼링의 유사성. 2013년에도 연준이 테이퍼링 했을 때 그때가 꼭지점이었고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그런 스터디도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22년 초반 들어서 반반 전략 등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대중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파냐?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하면서 강한 확신 속에 막 이렇게 어떤 집단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의견이 정말 큰 어떤 파도처럼 아니면 어떤 계곡의 급류처럼 이게 확 쏟아져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내가 여기 탁 서가지고 이 흘러가는 방향과 역행해서 뭔가 치고 올라갈 때 그 느낌은 정말 힘들고 낯설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게 전 정말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잖아요. 기억 안 납니다. 훗날 또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역행했던 사람이 있었지? 기억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냐?
결국 이 개인의 탐욕과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주변에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는 걸 해도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이제 고민한 게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에서 좀 그 순간 미리 닥치기 직전에 얘기해줘야지 아, 뭔가 맞췄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상승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상승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하락할 때는 하락에 또 익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상승과 하락 안에 또 수많은 상승 하락이 작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미리 뭔가를 준비해서 미리 뭔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바뀌기가 힘듭니다. 계속 본인이 가졌던 그 관성대로 이어나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 또 이 순간을 또 스킵하실까봐 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텐데 영상 또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 또 너무 중복돼서 아 힘들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또 이게 또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좀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영상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좀 본래 쓰던 마이크가 아니라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또 귀에 안 불편하시게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장 일어날 일은 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다 압니다. 블랙락 ETF, 특히 현물 ETF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현물 ETF SEC에 신청 올려놨다. 자, 이걸 기점으로 블랙락 기점 이전으로 많은 사건 터졌죠. 바이낸스 사건, SEC 사건 터졌는데 갑자기 블랙락이 딱 등장하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게리 겐슬러가 또 골드만삭스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오면서 막 이렇게 또 연결을 많이 짓는 상황이죠. 자, 블랙락 처음에 나서주니까 블랙락이 이게 승인이 되면은 그 뒤에 줄 서 있는 애들은 연달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물 ETF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많은 또 ETF 신청하는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자, 또 어디가 있냐? 피델리티. 피델리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인수를 해서 그 GBTC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계획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위스덤 트리가 비트코인 스팟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것도 역시 트러스트 형태로 블랙락 따라하는 거죠. ETF라고 굳이 자극할 필요 없고, 뭐 ETF랑 거의 똑같은 기능하는 트러스트로 이렇게 역시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 이거는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어요. 2021년에. 근데 이걸 실패했던 것을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존 금융에서의 변화, 이 시장의 크립토 시장을 먹기 위한 변화, 블랙락 이후에 지금 갑자기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EDX 거래소 론칭을 했죠. 이것이 과거 벡트 같은 것이냐 했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론칭한다고 하니까 업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더리움 뭐 그냥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업비트의 상패가 됐다 보니까 아마 체감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델리티. 아까 앞에서 현물 ETF 신청을 한다고 얘기했던 곳이죠. 피델리티. 역시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델리티의 움직임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 자, 또한 이어서 소로스 펀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 기업 자리 전통 금융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또한 암호화폐 포함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에 수탁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소식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다 보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블랙락 ETF. 분명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즉, 가격 올라가는 호재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뭔가 그 전체적인 그런 어떤 덩어리? 이건 거 알지만
우리가 과연 이 디테일에서 지금 뭔가 나중에 사고가 터질 리스크는 없는 건가?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확신을 들게 한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왜 비트코인이 괜찮은 거라고 보십니까? 왜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동안 봤는데 기다리면 오르더라. 즉, 뭐 조금의 하락이 있어도 결국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 즉, 오르니까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또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앞으로 더 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 네트워크 탈중앙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더 큰 기관이 사준다. 뭐 블랙락이 워낙 이미지를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질비합니다. 결국 누가 크게 사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비트 망한다 이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탈중앙, 그리고 뭐 어디 전쟁이 나서 나가서 쓰면은 쓸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가치 저장수는 뭐 등등 좋은 얘기가 많은데, 옛날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원래 주식이 뭐 떨어지면 반대로 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왜? 코인은 금 같은 안전 자산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금의 비유 많이 했죠. 안전하다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 보면은 뭐랑 같아지고 있나요, 지금? 기존 금융권의 흡수가 되려는 모습 보여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스닥하고 같이요. 물론 최근에 단기간은 좀 따로 놉니다.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는 좀 아주 힘이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러면 이제 따라가죠. 살짝 따라가는 건데, 아무튼 이건 오늘 이거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무튼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정말 기존 금융의 움직임, 즉 주식과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금, 뭐 안전, 뭐 탈중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혹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외국으로 대피하는 경우,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생활비로 버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코인베이스 회원가입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국 하나은행 계좌에서 코인베이스로 돈을 이체할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라고 이미 좀 많이 뿌리 깊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빠르신 분들은 자리가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자꾸 주식시장에 편입되려 하고 기존 금융자산과 동기화되는 모습을 비트코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보시면 주식 떨어질 때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지갑, 예를 들어 콜드 월렛에 분산하여 보관 후 해외로 가셔서 원하는 거래소에서 코인 이체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 코인에서 뭐 그대로 빼가 코인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전에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기존 금융권의 흡수가 되면서 커플링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위기가 오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다른 자산군과 비슷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세계경제 순위 10위인 한국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정말 이 은행 일도 못 보고 뭐 관공서 뭐 다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 정도 급이면 사실 한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순위 10위권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분명한데, 그때 과연 비트코인이 갑자기 팍 하고 떡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위치라도 유지할 것인지는 저는 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의 가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게 되게 저는 의미가, 옛날 의미랑 지금의 비트코인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됐고요. 이거 이제 블랙락 현물 ETF 많이 되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두려운가?
자산 운용사 운용 자금 순위, 뭐 예전에는 이전 영상에 표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뭐 그래픽으로 만든 건 뭐 똑같습니다. 블랙락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뱅가드, 리플 공부하신 분들 뱅가드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피델리티, 아까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현물 ETF, 뭐 그레이스케일, 뭐 인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그리고 미 월가 거래소로 불리는 곳에서 또 피델리티가 참여했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주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뉴욕 멜론은행, 이게 이번에 블랙락과 손을 잡고 현물 ETF를 론칭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존 금융들이 지금 뭔가 블랙락이 하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블랙락이 들어오는 좋은 이유, 주식창에서 티커 네임을 입력을 하면은 현물 ETF 그 상품이 뜨겠죠.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자금이 더 쉽게, 더 손쉽게 현물 ETF로 들어올 수가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게다가 미국이 중요한 이유, 호주 뭐 ETF 필요 없습니다. 금도 호주 뭐 현물 금 ETF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어야 됩니다. 돈이 가장 많이 흐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식창에 비트코인 상품을 띄워놓는 것이기에 아주 좋은 호재죠. 그 다음에 미국 토탈 은퇴 자산 이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40트릴리언이라고 적혀 있죠. 40조 달러입니다. 40조 달러요. 21년 피크 때 기준으로요. 뭐 지금은 조금 내려왔지만. 자, 이 엄청난 자산이 100% 코인으로는 안 들어오겠지만은 그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만 담아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재 비트코인은요, 1940만 개 정도 채굴이 됐고, 현재 마켓캡, 즉 시가총액은 5,600억 달러입니다. 아까는 이제 미국 자금에서 은퇴 자금만 보셨는데, 미국 전 연령대의 자산 현황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어디서 시작했죠? 밀레니얼 세대에서 시작했죠.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 세대, 그리고 이제 여기 세대까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기라는 소리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있어서 사기라는 소리 많이 합니까? 좀 인식이 바뀌었죠. 과거랑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아직 그래도 비트코인 사기라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한 계층에서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연령대 자산 현황을 보십시오. 밀레니얼 세대, 이 베이비부머 세대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작죠. 여기는 14조 달러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거의 뭐 8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어떤 세대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호재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뭔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세대까지 다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문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가로 들어와야 될 세대가 없으니까. 기관 자금이 유입돼야 된다. 예전부터 기대했던 요소죠. 그래서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뭐 다음은 이전에는 테슬라였다면 다음에는 뭐 애플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어떤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ETF 상품을 만들어서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 아직 개척되지 않은 돈 많은 연령대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들의 응태자금, 목돈이죠. 목돈들이 들어온다가 포인트겠죠. 2021년장에서 한국에서도 이미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자, 개인에서 기관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젊은 연령층, 돈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이제 돈 많은 연령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은 뭔가요, 이제? 그 다음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다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장이 정말 확실하게 했을 때, 뭔가 굵직굵직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뭔가 보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그 다음은 솔직히 모르겠다예요, 저는. 아직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더 크게, 더 많이 사줄 어떤 집단이
이제 없잖아요. 갈 만큼 간 거니까. 중국에서 해먹었죠? 이제 미국으로 오죠? 자, 미국 자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뭔가요? 그러면 이 블랙락이라는 데도 바보가 아닐 거란 말이죠. 세계 제1등의 최고 자산 운용사인데 과연 여기서 해먹을 거 끝낼까?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됐고, 자, SEC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ETF 재신청했다고 했잖아요. 현물 ETF요. 위스덤 트리, 스팟 ETF. 21년에 거절당했던 사유 중에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자금 세탁이에요. 자, 최근에 샴퐁자오 이거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죠. SEC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 6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마켓 조작을 얘기합니다. 즉, 테더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7번 비트코인 트레이딩 플랫폼에서의 조작, 거래소죠. 바이낸스죠. 즉, 이번에 현물 ETF 승인 나기 위해서는 테더와 바이낸스 이거 해결하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블랙락이라는 것이 지금 현물 ETF 딱 승인한다고 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이전 보시면 지금 바이낸스 문제 터지고 테더도 지금 이 시기에 계속 터지고 있고 뭐 딥패킹 문제, 테더를 뒷받침하는 자산이 중국 자산이라는 의혹 등등 이전에 꺼냈던 문제, 막 사고의 문제들 지금 다시 다 꺼내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냐?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 솔직히 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리스크는 있는데 모릅니다. 왜냐면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소 1등이죠. 자, 근데 이전에 선물 거래 1등 누구라 했죠? 비트맥스죠. 비트맥스 CFTC에서 기소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낸스 거래량만 줄어들면서 바이낸스 입지가 좁아지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점점 없어질 건지 이게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단서라는 게 뭐냐면 이 참퐁자오가요. 특히 바이낸스 US가요. 지금 SEC를 향한 이 대응이 정말 적극적입니다. 기사 보셨다시피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SEC가 야, 너 꿇어 이러니까 바이낸스는 뭐 리플사처럼 나 소송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트맥스의 움직임과 현재까지는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테더와 바이낸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포크, 그 포크 맞습니다. 즉 갈라진다는 뜻이죠. 이 하드 포크 뭐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프트 포크 이런 거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SEC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자, 비트코인의 역사예요. 비트코인 2009년 1월에 첫 제네시스 블록을 통해서 탄생한 이후로 지금 보시면 수많은 비트코인들이 포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즉, 뭐 분점을 차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 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진짜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있고, 그동안 또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셨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비트코인 SV도 있고, 뭐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뭐 다이아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워낙 많아서요. 그때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뭐, 짜잘한 거 빼고, 굵직굵직한 걸 정리한 거 좀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비트코인이 1월 3일 첫 제네시스 블록을 나와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때 2017년 8월 1일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두 개로 갈라져 나옵니다. 충격이었죠. 이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두 개로 갈라지니까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죠.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2008년 11월 5일에 또 갈라집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우지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SV, 크래그 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뭐 2007년 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우지안 뭐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뭐 우지안에 랄브를 건 뭐 펌핑 이러면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시장에 특히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었죠. 뭐 그 외에 뭐 라이트코인 창시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아무튼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들을 이제 크게 포크된 대표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때 그 상황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때 이제 포크가 돼서 비트코인 둘로 쪼개진 거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로요. 근데 아무튼 발표가 이때 나면서 사람들 혼란스러웠고 이때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쪼개진다니까 가치가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6천 불 때가 바닥이다, 뭐 통통통 이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확 쏟아집니다. 이때 2018년 11월 13일입니다. 보시면 6K였던 것이 3K까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보통 포크가 된다, 뭐 코인이 이제 갈라져서 하나가 더 생긴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뭐 장기적으로 회복할지라도요. 아무튼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 포크, 즉 SEC가 지적한 이 포크라는 부분을 이번에 블랙락이 좀 단단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 신청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로 됐기 때문에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렸습니다. 자, 블랙락 현물 ETF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비트코인 가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그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포크를 명시를 했습니다. 현관펜 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포크,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에어드롭 또는 기타 유사한 이벤트를 통해 비트코인 소유권에 대한 부수적 권리, 신탁 계약에 따라 스폰서는 스폰서의 단독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후원자, 스폰서라고 하는데 이 후원자는 누구냐면 블랙락이에요. 블랙락의 단독 재량에 따라 블랙락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좀 많습니다. 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포크는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내려간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까지 생기면서 포크가 됐죠. 즉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죠. 또한 많은 개발자들이 이전에 비트코인 골드 및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출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하드포크를 시작했습니다. 돈맛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한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은 비트코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드포크는 새로운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로 포크가 됐죠. 이때 네트워크의 분할과 관련하여 유사한 재생 공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하드포크는 발표 또는 채택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드포크 후에 병렬로 실행되는 디지털 자산의 두 버전 총 가격이 포크 직전의 디지털 자산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코인 수량이 늘어났으니까 내 자산이 더 불어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또한 블랙락은 신탁 계약 조건에서 허용하는 대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트러스트의 목적에 적합한 네트워크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경우 블랙락이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포크인 네트워크 및 관련 디지털 자산을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이벤트 중 하나는 주식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향후 포크는 주식 가치 또는 트러스트의 운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꾸 포크에 대한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계속 일단 한번 쫙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주주는 즉 트러스트의 주주죠. ETF 산 사람이요. 현물 ETF 산 사람은 포크나 에어드롭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놓네요. 주주는 포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트러스트는 에어드롭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포크, 에어드롭 또는 유사한 이벤트로부터 혜택을 받는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수적 권리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IR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크 되거나 에어드롭 받은 거 IR 가상화폐 새로 얻은 거죠. 추가적으로 얻은 거. 스폰서는 신탁을 대신하여 부수적 권리 또는 IR 가상통화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의무가 없습니다. IR 가상통화, 즉 포크 되거나 에어드롭 받은 코인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한하거나 완전히 방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제한하거나 완전히 방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관리인, 즉 코인베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부수적 권리 또는 이 추가적으로 얻은 코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ETF를 사면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크된 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나눠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먹겠다 그겁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랑 블랙락이 먹겠다는 그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하드포크가 발생하는 경우
블랙락은 신탁 계약의 조건에서 허용한 대로 단독 재량을 사용하여 호환되지 않은 그룹 중에서 P2P 네트워크를 선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블랙락은 단독 재량에 따라 보수적 권리 및 또는 IR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현금 수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보수적 권리 또는 IR 가상화폐를 청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게 된다면, 만약에 에어드롭 받거나 하드포크된 코인을 주게 된다면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가지고 배당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금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제가 뭐 따로 캡처해서 두지 않았는데 세금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비트코인 공급 제한, 반감기 얘기하는 건데 2024년 내년 초죠.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3.125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포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2100만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량이잖아요. 2100만 공급 상한선은 하드포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약 1930만 비트코인이 채굴됐죠. 2100만 비트코인 맥시멈, 채굴 맥시멈에 도달하는 데까지 날짜는 214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좀 몇 줄, 이게 디테일을 보면, 좀 뭐지? 이런 깨림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들도 방어를 해야 되고, 이들도 뭔가를 약간 좀 뇌피셜이 아닌데 꿈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포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있고, 물론 SEC가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디테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드포크 2100만 개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2100만 개가 깨지는 어떤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뭐 예상 시나리오,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 중에 아무튼 하나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 커스터디언 코인베이스는 이 볼트 잔액에서 프라임 브로커와의 거래 잔액으로 유지되는 것을 제외한 트러스트의 모든 비트코인은 보관합니다. 이것도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리지 하는 거,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빼고, 거래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이 비트코인 보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포크 이야기 또 나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포크되는 경우 비트코인 관리인과 프라임 브로커는 둘 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단독 재량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각 지점을 전적으로 지원할지 또는 지원을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원본 디지털 자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디테일을 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드포크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요. 프로콜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한 다음에 커스터디언을 통해서 이제 보관할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자, 근데 비트코인이 이래서 포크가 됐어요. 뭐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데 주주는 포크나 에어드롭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현물 ETF, 굳이 내가 거기에서 해서 이득을 볼 게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거 뭐냐면 저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상품을 자꾸 사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그들의 손에 보관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포크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찜찜한데, 블랙락이라는 데가 이제 어디냐? 블랙락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뭐 다 압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ESG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 자, 2020년 연례사안에서 ESG 경영에 소홀한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주주 개입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사에서 ESG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자, 이게 포인트죠. ESG를 누가 먼저 이야기하고 누가 유행을 시켰냐? 누가 이런 통제권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냐? 블랙락이란 겁니다. 자산운용사, 즉 수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ESG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현재는 조금 좀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블랙락이 어떤 신산업을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블랙락,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자, 친환경이라는 그런 메시지 20년부터 보내주고 그 산업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했는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코인베이스가 보관하는데 막상 포크가 되면 이걸 무조건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보시면 테더랑 바이낸스가 해결이 돼야지 현물 ETF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SEC가 여태까지의 현물 ETF를 거절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고, 최근에 갑자기 공교롭게 블랙락 현물 ETF가 신청될 때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로 인한 리스크는 앞으로 우리가 뭐 현물 ETF 그때까지 이 기간 약간 좀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좀 좋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좋은 거지만, 사실 지금 뭐 블랙락 현물 ETF 이야기하면서 막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자, 그럼 뭡니까? 실제로 승인이 나야 될 거 아닌가, 승인. 이게 터져줘야 되는데, 잠깐의 시간 텀이 있어버리면 또 약간 이게 또 시장이 또 혼란해지거든요. 바로바로 따로 붙어줘야 되는데 이 시간차를 두면 어떻게 될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차 동안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진다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가 많이 터졌다. 만약에 비트맥스 거래소처럼 터졌다. 그럼 큰 문제가 안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있어서. 그런데 뭐 FTX처럼 터졌다. 그러면 좀 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건 이제 먼저 해결될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블랙락이 모르겠어요. 현물 ETF를 기점으로 그 전에 뭔가를 할지, 그 이후에 뭔가를 할지는 저도 참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2020년부터 주장하다가 지금 살짝 찌그러졌지만 ESG 이야기를 먼저 했고 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했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계속 주장되어 왔던 게 뭐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에너지를 낭비하고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아직도 논란이죠. 자, 그러면 또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포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거 너무 좀 이제는 트렌드에 안 맞아. 자,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새로운 비트코인 만들자 하면서 포크가 일어나면서 역사적인 포크 패턴을 봤을 때 단기적 하락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여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제 현물 ETF 만약 뒤에 만약에 이런 일이 터져요. 포크 일이 터지면 또 어떤 문제냐면 포크된 거 코인베이스가 먹는다는 거죠. 블랙락이 먹는다는 거죠. 그 ETF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코인을 막 쟁여놔서 그 쟁여놓은 코인으로 포크된 걸 통해서 또 뭔가 요리해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블랙락이 그동안 선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뭐 제시를 하면서 매우 이제 기존에 있던 굳게 믿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순전히 뇌피셜이고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블랙락이 이번에 현물 ETF 신청했던 게 그냥 이 디테일에서 이게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자유롭게 또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